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같이 토론하고 후속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아,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온라인상의 토론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할 때마다 여전히 아직은 지속적으로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온라인 저기 아직은 네, 들린다. 네. 들린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다운이 안 들리시나요? 뒤로 안 보나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토론회는 10월 22일에 있었고요. 2차는 11월 5일, 그리고 오늘 3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긴 한국도시계획과 협회 사무실이고요. 유튜브와 줌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 현장까지 같이 3중 중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론할 주제는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이 두 가지를 공공정비 사업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론회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면서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여러분 200부터 오신 분들은. 그래서 공공정비에서 공공성과 사적 소유권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 상충한다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헌법 제35조 3항 얘기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사항 내용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특정 주민 또는 특정 사적 재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권력 적용에 따른 추가적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지역으로 다시 좀 환원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되는 그런 정비 사업을 새롭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과연 추가 용적이나 인허가 단축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이 공공성과 사적 소유권의 상충이나 충돌이라기보다는 그 개발 이익을 무엇으로 성격을 규명하는가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두 번째 주제인 토지 공개념까지도 확대되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서울의 주택은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이미 공급이 많이 됐었다 사실은 충분하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쟁점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정비의 속도, 그리고 주거권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비해서 이게 충분한가, 그리고 이 주거권을 위해서 그냥 소유자뿐이 아니라 살고 계신 많은 세입자라던가 영세 상공인까지도 고려한 이런 공공정비를 지금 해보고 싶다면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나 수단이 부족하진 않은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쟁점을 이제 세 가지로 큰 쟁점을 이제 달라보면, 첫 번째는 공공정비에서 도대체 공공성이 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1회 때 그려서 발표했던 그림인데, 이 중에 이제 다
어느 정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가치를 향상하고 사회권적인 주거권을 실현하는 이런 공공성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꼭 공공정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상당한 공유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이 조합원 갈등 관리를 하고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굉장히 투명성과 신속성으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결국은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두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이것을 공공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 정책의 그냥 목표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1, 2차에 걸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성이라던가 우리 공공정비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토론이 조금 더 뒤에서 학회나 전문가들의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공공정비사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혼동스럽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공공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공공이 민간에서 하는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오해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정비 사업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 지주들과 함께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는 공공정비 사업이어서 어떤 보상이나 감정평가나 또는 현물 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테두리가 이제 분명히 있고요.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공정비 사업이고 정말 수익성이 많이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데들은 민간 재개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공공정비도 민간 재개발도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사업이 열악하다거나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곳들은 또 다른 수단으로 점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이제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정비가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입니다. 공공정비 사업에서 지금 되게 필요한 건 디테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는 현물보상, 주거이전비, 임시거주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되는 건지를 매우 궁금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대답이 있어야 이게 신뢰를 관계를 가지고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세 번째 윤상원 차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현물 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고 근데 현물 보상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 현물 보상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이후 개발 후 최소 규모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종전가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분은 그럼 쫓겨나느냐? 예전에 정비사업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 공공정비사업은 새롭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도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정책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안 되는 경우 그럼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통합임대나 현금청사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권리 변환 수단들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의 질과 주민 분담률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굉장히 굉장히 품격 있고 높은 질로 만들면은 분담률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주택을 만드는 것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상당히 많은 이익 공유와 임대주택을 넣어서 같이 그 주거지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선을 찾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요. 네 번째로는 주민의 동의와 최소의 사업성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정비사업이라는 걸 일단 다 같이 합의하고 이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거나 최소의 사업성이 안 되면 공공정비사업은 진행이 될 수 없다. 이제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딱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진단을 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가구 분화와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좀 미미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상당히 몰리는 과정에서 주택의 수요는 주택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걸 일정 정도 합의한 걸로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공정비 사업이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되려면 저층주거지의 특성상 노년층도 잠깐의 이주를 결심할 정도의 어떤 이주 대책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저층주거지의 대부분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거나 그리고 이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주거 안정의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주민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 뉴타운에 있었던 갈등을 그대로 안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뉴타운 갈등이 됐었던 그 내재된 지역에서 다시 이것을 그냥 해집고 말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든 담아내서 목적한 바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마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과 조금 더 광역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도 개선안 그러면 저희가 저층주거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한 일단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 개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게 1차, 2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왔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일단 동의를 먼저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의견 수렴과 설명이 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업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과 함께 가는 형태로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정비 사업의 디테일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빨리 설명해주는 이게 조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세 번째는 공공정비 정책 목표와 사업 구조의 이해를 전제로 주민분들도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못 믿겠다, 못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장과 수단을 만들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체 서울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약간 장기적이고 좀 광역적인 제도 개선안이긴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좀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망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변화한 데 비해서 토지 이용이나 도시계획 규제들이 여기 좀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이제 지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되고 있는 도시계획적 규제라던가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현재 실제 서울의 수요 그리고 서울의 움직임들과 맞춰 떨어지게 다시 한번 볼 것인가라는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연구 그리고 정책 과제로 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렇다 치자. 이번에 이사 대책이 주로 서울이나 광역도시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수요가 없고 사업성이 너무나 낮은 지방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안으로 지방 이게 지금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법에 의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그림인데요. 현재로서는 왼쪽 그림 굉장히 높죠. 이 그림 중심으로 공공이 거점으로 들어간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공공 서비스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고 주변의 민간 재개발이나 재개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담률을 낮추는 형태로 공공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거점은 좀 높게 들어가는 형태고 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도 이게 필요하냐, 지방도 이렇게 똑같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방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공거점을 연계하면서 주거지를 주변에 정비하고 특히 정비할 건 정비하는 부분이 먼저 좀 진행되는
전체 번역 차원의 계획과 사업이 들어가는 형태로 공공거점 연계형 주거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저층주거지연구위원회 때부터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맹화적으로 남아있는 게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관리지역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지금은 각각의 다른 법에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두 개를 엮어서 진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지방도시의 저층주거지 관리 그리고 사업 이게 동시에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 대책에서는 물량의 크기가 공주법에 의한 사업 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점진적이고 지방도시에서 호흡을 가지면서 저층주거지를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은 소규모 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좀 계속 보면서 향후에 이것들이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쓸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 2차 공공정비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중에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3080 공공사업은 어떻게 다루고 이게 지금 경쟁 관계냐 협력 관계냐 무엇이 다르냐 어떤 것이 좋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여춘동 대표님께서 두 번째 발표자로서 스피치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참여 주민 지원책이 무엇냐 이주대책 세제 대출 시공사론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현물보상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질문들은 세 번째 발표자이신 윤상원 차장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에서 다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또 트랙으로 이제 후속적인 연구, 계속적인 정책 연구와 다음 작업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익 공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트레이스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맞는 이익 공유 모델이 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들이 아마도 이사 대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과 도시 재생이 어떻게 연계돼서 조금씩 저층주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그냥 물리적인 사업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리적 사업 하나 없이 재생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저층주거지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사업 수단들을 다 펼쳐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 주제는 고층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좀 중층, 저층도 함께 가는 신주거 모델에 대한 이 문제 굉장히 오래 나왔는데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 부분에서는 정말 이제 건축이나 도시 쪽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좀 진행돼서 우리나라의 현상에 맞는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 담는 내용으로서 소셜 믹스라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냥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하는 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으로 봤을 때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광역적 계획적 관리는 어떤 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반드시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제안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은 오히려 저희가 많이 내놓은 다양한 수단들이 소규모 전적인 난개발만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번에 3차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한국도시계획가 협회를 중심으로라도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구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건설하고 개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주거복지라는 프로그램을 이 물리적 공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재생, 정비에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비, 재생을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저층주거지에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후속 연구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1, 2차에 나왔던 쟁점 그리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의견들이나 더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토론 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오늘 제 3차 토론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3080 공공정비 사업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이게 이제 거의 동시에 지금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두 부분에서 좋은 점과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향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로 인토 엔지니어링의 여춘동 대표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의 추경 대표입니다. 제가 그 주제를 이렇게 부여받았을 때 이거 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다른 말을 찾하면 두 개의 방법이 작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택 공급을 자금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진행된 상황들이 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또 결과가 있고 이러면 또 이게 그런데 제도가 생기고 막 생기는 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뭐 마치 경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합의 문제가 전혀 아닌 구조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그 국토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합의하면 되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개선한다든가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받은 그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발표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그 1, 2차 토론회 때 보니까 이 저층주거지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 똑같으신데 저도 똑같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공정비 사업하고 또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얘기 중에 좀 지난번에도 그 김호준 교수님이 아마 그 저쪽에 장애인타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이 상당히 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그쪽이랑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한 4곡 정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뭐 늘 얘기 아까 그 우리 이영호 박사님 얘기했지만 가구가 되게 다양화되는 문제가 있죠. 있고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2019년에 한 33.9% 정도가 1인 가구이고 한 40년 동안 한 16배 정도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한 1인 가구에 대해서 한 5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 한 60% 이상은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청년주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럽니다. 청년주택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청년은 꼭 청년주택에 살아야 되냐. 그 주택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안 좋은데 뭐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주거의 다양한 문제는 1인 가구의 문제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계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불 가능한 쪽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파트 들어가려면 11억인데 이게 빌라 들어가려면 3억이면 들어가나요? 되게 많기 때문에 저렴한 돈을 갖고도 주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에 대한 공급들에 대한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서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주로 이제 관여했던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과거 뭐 서울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이 많이 해제되면서 공공 물량이 되게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숫자로 보더라도 저게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 2021년이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4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서울 특별시야 주택 공급한 것이. 그러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 중에서 어떻게 주택을 다시 공급할 거냐는 문제를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얘기시겠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주거 다양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논의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논의지만 아파트가 다 해법은 아니라는 것들은 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올 중순쯤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소규모 뭐 예를 들면 정비 관리 지역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를테면 계획적 관리를 그걸 통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뉴타운으로 상비를 불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도시적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입지 상황에 따라서 한 필지가 혼자 하려면 혼자 하고 두 사람 하려면 두 사람이 하고 또 뭉치면 뭉치고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들대로 가고 그곳에 공공이 예전에 뉴타운 때는 공공이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보면 그래서 좀 크기에 도로라든가 관련된 SOC를 공공이 지원해주면 이제 좀 도시가 좀 다양한 주거를 공급하면서 저층주거지가 흘러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견이시겠지만 이제 제 말씀을 주거지를 바라보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국토부 서울시인데요. 어쨌든 국토부가 2021년 4월에 그 이사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사실은 특히 이사대책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들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제도가 공특법인데 그 법령을 이 기성시가지에 가져온다. 자,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가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수용이라는 칼날이 또 딱 잡혀 있고 그것부터 사실은 대시민 쪽에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나는 저 같으면 이사대책을 발표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또 공투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한다는 한지 방식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유치한지. 예를 들면 그것들을 조금 선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속도를 빨리 내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마치 뭐 그 당시에는 10%가 뭘 하게 되면 나머지 90% 반대하게 되고 막 수용하게 되고 공공이 막 이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권리나 재산이나 선택권이 다 뺏기는 걸로 판단하는 구조가 있어서 조금의 시장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는 이제 중에 시장님이 서울 같은 게 바뀌었죠. 바뀌어서 사실은 제가 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그동안 이렇게 옥죄어놨던 것들은 도시를 위해서 재어놨던 것들 하나하나 풀었는데 6개를 풀면 다 해결된다. 이게 좀 쉬운 얘기죠, 사실은 그동안. 그렇지만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구역 지정하고 뭐그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종의 7층을 폐지하겠다. 실질적으로는 이 선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종의 7층을 폐지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걸 함부로 폐지하는 문제는 아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시그널이 가는 거죠. 어쨌든 막 하나가 되고 뭐가 되고 서울시가 뭐 해주려고 한다. 그러는 와중에 신속통합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데 뒤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신속통합이라는 부분들이 실체를 따지고 보면 그냥 속도를 좀 빨리 내주겠다 하는 광고이고 그게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현장에 좀 묶여 들어가는 게 있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국토부나 LH 쪽에서 우리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제가 이 발전을 위해서 언론 보도를 들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식사를 해보니까 이게 참 정말로 구체적으로 정말로 좋게 잘 만드는 제도이다. 문제는 뭔가 하면 주민의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혜택들. 서울시가 그동안 쓰지 못했던 상당히 좋은 툴들을 여기다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방금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죠. 자기가 현금 청산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예전 같으면 그 사람한테도 집을 다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재정 창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고 또 심지어 그것조차도 권리가 평가가 안 되면 임대주택을 통합적으로 개정하겠다. 이건 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붓는 문제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적률, 높이, 그다음에 심지어 노후도까지도 대폭적으로 뭔가 그 완화된 구조에서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그 좋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는 제가 볼 때 분명합니다. 하고 그 두 갈래가 보시면 한쪽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한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그 신속통합이라는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080에 대한 이 공공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도를 만드실 때 그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3080이라는 이 공공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세권과 중공업 그리고 주거 지역들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공공이 개입하면서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시 한번 재편해보자는 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주택만 공급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가 좀 재편되는 구조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 3080하고 연결시켜서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그 얘기도 좀 좋고 신선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 신속 통합 기획입니다. 이 계획은 이게 태생 때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신규로 만든 게 아니시고요. 2019년에 공공기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기획 있었고요. 그 공공기획을 통해서 디자인을 좀 혁신시키고 정확한 이름은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죠.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절차를 좀 도와주자. 이 이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4개의 시범지역을 한번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기 뭐 국립묘지 옆에 흑석동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잘 진행을 해드렸고요. 또 저기 그 아시겠지만 파고다 탑골공원 옆에 14, 15구역이라는 공평동이 있습니다. 도시항공사고 그곳은 문화장각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쪽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해결해줬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쪽에 파면서 한글 한자가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 다양하게 건축이나 도시의 핵심 방안을 지원해주고 속도를 내주는 이런 것들이 당초에 있었고 그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만든 게 이게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하면 뭐 공공건축가가 들어가서 건축을 좀 도와주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높이는 이게 지금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태생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파트 35층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종의 7층을 풀면 25층까지 풀어주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들어있고 그 핵심은 통합심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합심의. 단순하게 리퀘스트로 해주겠다는 거.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용도 지역을 막 바꿔주고 뭐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뭐 오토부스는 700% 주고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고요. 그냥 높이를 좀 완화하고 뭐 그다음에 또 그 아까 교수였던 2종의 7층을 또 풀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다 하겠지만 면적 제한에 따라서 통합심의를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로 또 진행을 시켜주고 뭐 이런 속도를 내는 부분에 그 아이디어를 깊이 갖고 있는 게 이게 통합 기획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표나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신속통합 관련된 자료 있는 것들 그냥 옮겨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신속통합기획을 진행사항을 조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4개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흑석을 비롯해서 불평 그 다음에 21년에 7개 하고 하반기에 9개 근데 보시면 재건축들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건축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워낙 그 속도를 못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여의도 시범이나 미도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손들어서 가서 해주는 상황이 되고 단지 그렇지만 저기서 대폭적으로 뭔가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용적률을 바꿔주고 뭐 세대수를 임대 줄여주고 뭐 높이를 풀어주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저쪽에 신청해서 가는 이유는 빨리 끝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SH든 LH든 지금 공공재개발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공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관심이 크게 없는 모양입니다. 서울시가. 그렇지만 전국으로는 저 내용들도 같이 속도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공모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거의 한 102개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서초구청만 제로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얘기들인데요. 지난번에도 뭐 그 이쪽 그 장애 쪽을 말씀해 주셨지만 색깔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장이 뉴타운 안에 4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들어있고 신속통합계획도 들어있고 공공재개발도 들어있고 민간재개발도 들어있습니다. 저쪽에. 과연 저게 그러면 그 지금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참 긴 숨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중간에 어떤 얘기들, 뭐 저 옆에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것들 중에 오해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또 비대위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스톱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현장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그 공공재개발 두 개도 9구역과 8구역이 하나는 LH, 하나는 SH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그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쪽에 그 우측에 보이는 그림들은 이제 그냥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저게 두 개 다 강남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서초의 케이스고 하나는 강남의 케이스입니다. 이를테면 이쪽 부분에도 그 도시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들 다 관리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함부로 묶으면 안 되고 작게 개발하라고 다 묶어놨는 상황인데 저렇게 주민들이 합쳐가지고 양재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노후도 완화해준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자기들이 선언하고 좀 막 추진의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그 삼등병원 맞은편의 대청마을은 국토부 시공사업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이제는 또 신통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시장의 혼란의 과정들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혼란을 야기시켜서 진행도 안 되고 진행하고도 중간에 자초를 받을 확률이 있어서 현장의 상황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데 현장의 상황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 막 공공성이 있느냐 철학적 이런 얘기들은 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디테일 부분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토론이나 이런 발제를 통해서 조금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최근에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당초에도 오해가 있었던 것들은 그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주민동의 10%,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삭제가 되고 아마 1년인가 기간을 두고 한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진행하는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에브리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율 30% 받고 평가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뒤쪽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 비슷하고 주택 공급하는 목적이 비슷한데 어디든 똑같은 서울인데 어디는 뭐 어떻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게 더 혼란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동일한 동의를 받는 것이 서로들 문제가 없는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단순하게 좀 들었습니다. 그렇고 그와 앞서서 저는 앱을 아무데나 된다는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도 동의해서 해달란다고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후보군을 제안을 해보는데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현재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게 한 386개입니다. 6개고 크기에 재생사업이나 무슨 사업 하겠다고 막 뭐 마을만 하겠다고 해서 절반 정도 50% 193개를 빼면 193개는 지금 죽겠는 겁니다. 주거 안정도 안 돼 있고 그동안 우리 제대로 생활 리소스 관리해 주지도 않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아까 지금 봤던 다양한 인센티브나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조금 설명이 됐더라면 아마 저분들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578개가 그 역세권 중심으로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근데 저곳에는 아마 건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지만 적어도 50%만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기반시설이 그려져 있고 한 지역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10년 전에 해준다고 그랬다가 또 치워버렸고 지금은 막 하고 싶어갖고 막 갈망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나서서 정리해서 땡겨오면 이 사업이나 주택 공급이 좀 촉진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뒤쪽 부분은 뭐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구역 지정이나 선정 대상에 대한 지역들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건 뭐 하셔서 알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택 공급이 있는 거죠. 그다음 필요하면 부족한 생활로서 SOC를 공급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까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재건축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 3080에서 제안한 것들 세 가지입니다. 주거상업, 그다음에 주거산업, 그다음에 주택공급 활성화. 그다음에 저것도 대부분 그 주택공급 활성화 빼고 주거산업이나 주거산업은 아마 역세권 쪽에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네 가지가 있는데 저 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아까 역세권의 범위가 어디는 250m고 어디는 350이고 기준이 어디는 노후도를 요만큼만 인정하고 또 안 하고 기반시설 부담은 이렇게 하고 기준들이 엄청나게 달라가지고 우리 일하는 우리도 다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역세권의 청년주택이면 저게 임대주택이 있고 주택 공급하는 부분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식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래쪽에 보여진 것들은 이제 숫자를 역세권의 반경 면적도 다 다릅니다. 면적이 누구는 뭐 3천, 누구는 5천, 누구는 10,000. 이제는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을 공급해야지 다양한 주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만 아파트는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리되면 그 노후도 문제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나 뭐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혜택이나 규제를 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사대책에서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발표는 크게 하고 작동은 제일 약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공업 지역은 국토부가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대 손을 못 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총량제라는 거는 100이면 100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또 해제하면 해제한 만큼 다른 지역에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국토부가 좀 큰 힘을 발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중공업에 대해서 좀 조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직주건설형 주택을 공급하는 걸 중공업 지역에 하자 이 얘기였고요. 서울의 중공업 지역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3.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일자리, 첨단산업 집중해 있습니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그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도 보면 거의 뭐 증가율이 2배씩 늘어나고 어쨌든 서울에 일자리가 다양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7개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걸 보면 이렇게 혜택이 좀 제일 작죠. 중공업 지역이 제일 작고 한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저는 용도지역 변경 내지는 가장 핵심이 중공업적인 공동주택입니다. 400%인 용적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250% 지으세요. 이게 무슨 그 상황인지.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집중건설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250% 400% 채워서 가는 것이 공급의 대상이다. 가까이 붙여서. 그래서 중공업지역을 바라보자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매칭해 본 건데 중공업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역세권이 39개입니다. 이 역세권 쪽에 뭔가 아이디어를 아까 지금 역세권 쪽에 뭐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4가지 방법이 있고 또 국토부가 한 거는 2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자기 서울시 스스로도 역세권의 청년주택이나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내용 속에서는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중공업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쪽에 용도지역을 좀 치환하든 바꾸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면적이 따져보면 중공업 지역이 한 30%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이걸 막 공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카운팅이 안 나오는 문제여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거점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얘기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금 지식산업센터지만 제가 문정동에 있는데 문정동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잔뜩 몰려있죠. 그쪽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물마다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점심시간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그곳이 상업지역이라는 것들입니다. 상업지역. 근데 그때 저기 디자인을 할 때 주택이라는 것들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문정역이 아주 미어터집니다.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저곳의 일정 부분을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거를 다양하게 공급했으면 좀 달랐을 거.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상업지역하고 내가 볼 때는 공업지역이 두 개 있는데 서울의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쥐별이라는 곳은 다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판교, 첨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공업과 상업지역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일자리 공간하고 어떻게 붙여볼 거냐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어디에 갈 거냐는 문제를 통상적으로 옛날에 지방도시는 그랬겠죠. 산업단지가 생기면 뭐 산업이 들어오고 제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습니다지만 서울은 다르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내가 볼 때는 이제 일자리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공업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해제하고 해제한 물량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재배치를 좀 하면 상업 쪽에 효과를 발하는 거죠. 지금 서울 플랜 이후에 각 구청들로 상업지역 해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민원이. 그 이유는 큰 건물 짓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사대책에서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힘 도시 구조를 재편해보자. 이걸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구조.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총장제를 통해서 국토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면 중공업에서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 그냥 막연하지만 이렇게 국토부나 서울시가 좀 이렇게 손잡고 좀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싸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뭐 결합하고 협력하자는 의미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뭐 시전투라는 말씀처럼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것들을 부합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현재는 두 개가 마치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대치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이라는 것들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102개를 받아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국토부 공무원하고 이 공무원하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시장에서는 엄청 똑같지 않냐? 어디로 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야, 근데 서울시는 이거 뭐 5년, 6년 걸리던 것들을 뭐 1년 만에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대치 상황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대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3080에서 얘기하는 공공정비 사업의 전부를 신속 통합이라는 것들을 도와줘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한 예측 가능성, 언제 끝날 거냐, 완화 항목이 어떻게 될 거냐, 또 부담률이 어떻게 될 거냐. 심지어 위원회도 아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다니까 밑에서 다 검토하고 심의도 제가 볼 때는 원스트라이크 한 번 딱 하고 빨리 끝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 가면 새롭게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보통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두세 번 하면 6개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겠다. 근데 시가 정리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의 신속 통합 기획을 꼭 씌워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다른 말을 타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일지 안 답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렇게 보니까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투트랙으로 가는 문제이긴 한데 기성시가지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별로 조금씩 달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집돼 재개발, 재건축, 공공이 하냐 민간이 하냐 그거는 특정하게 분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게 예정구역이고 촉진구역이면 그쪽은 조금 아까 정책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속통합에서 좀 민간 위주로 공공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가는 거는 한 축을 잡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낙후 지역이나 아까 역세권 쪽에 이루어졌던 도시공공 복합사업하고 역세권 복합사업 이것들은 조금 이렇게 섞어서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 중에 아까 중공업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공토법을 들고 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저는 도시개발법도 조금 기성시가지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지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도를 조금 이렇게 가름만을 타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들은 특정하게 뭔가를 배려하고 이런 문제들은 극소하고 속도를 내주는 문제로 하고 행정 절차를 당겨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당겨주면 국가도 홍보가 되고 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좋을 것 같다. 그 얘기고요. 어쨌든 이 국토부가 제안한 사업들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면 좋겠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뭐 지금 글자가 좀 틀려 있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빨리 국토부가 고쳐서 오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힘들었고 우리가 틀린 정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